어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쇄신안을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장동혁 쇄신안의 구성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부분은 이른바 사과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당 쇄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과 부분을 족보 언론들이 전부 장동혁이 사과했다 이렇게 딱 규정을 짓고,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사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장동혁이 사과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 자유파 분열 이간책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간질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전반부 이른바 사과라고 하는 이 부분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뭘 사과했냐가 중요하잖아요. 뭘 사과했냐? 세 가지를 사과한 겁니다. 첫째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도 하기 전부터 촛불 들고 나와서 끌어내리자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2년 7개월 동안에 28명의 국무위원을 탄핵을 했고, 탄핵당하는 순간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탄핵 의결되기 직전에 다 사표를 내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보기관, 국정원, 그리고 수사기관, 검찰, 경찰의 특활비를 빵원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거의 정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거의 국가 변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합법적 권한인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됐는데,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 세력이 거의 국가 변란 수준으로 그렇게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을 때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밀리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끔 사실상 방치하고 방조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게 첫 번째 사과입니다. 두 번째 사과는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종료가 된 후에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 세력이 이것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탄핵으로 돌입하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숫자가 108명이었기 때문에 108명이 똘똘 뭉쳐서 국회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졌으면 국회에서 탄핵은 저지되는 거예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헌재에서 파면된 다음에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선거도 여러분들 다 득표율도 다 보고 하시지만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 대선 과정에서 또다시 자유파가 분열하고, 한동훈이 같은 자는 대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선 패배 후에 당권 잡기 위해서 입당문서나 받고 다니고, 한덕수 결국 제대로 경선 성사가 안 돼서 중도에 사퇴하고, 그리고 김문수가 후보로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닐 때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 적어도 유세 현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그저 20-30명밖에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 세력한테 그냥 헌납한 데 대해서 사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사과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 사과는 대한민국 국민과 자유파 국민에 대한 사과예요. 우리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의 사실상의 국가 변란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대선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기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게 장동혁의 이른바 사과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문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사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문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 세력한테 권력을 탈취당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에 처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 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못난 이 국민의힘한테 있다. 이 국민의힘의 내부 배신자들한테 있다. 국민의힘의 내부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 기득권자들한테 있다. 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척결이 필요하고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좌파들이나 저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이나 또는 보수를 위장한 족보 언론들이 이걸
장동혁 사과했다고 막 갖다 때리니까 그런 줄 알고 야, 장동혁이 하면 안 될 사과를 했어. 나 이제 지지 처리할 거야. 국민의힘 탈당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황당한 적들의 이간책에 그냥 우리 자유파가 놀아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좀 어수선했던 상황을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당 쇄신책이 쫙 나와요. 당 쇄신책의 핵심은 청년 중심으로 가겠다. 2030 세대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공천에도 대대적으로 2030 청년들을 발탁하고 또 당의 활동 과정에서도 2030 청년들의 쓴소리,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왜 2030이냐? 이들이 123 계엄을 통해서 계몽된 세대니까 그래요. 그냥 2030이 막 나온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으로 계몽된 세대잖아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당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장동혁 쇄신안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의도 연구원을 완전히 개조해서 제대로 된 이념정당 정책정당의 아이디어 뱅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의도 연구원은요, 김영삼 때 만들었는데, 신한국당 때 만들었는데, 그때 선관위가 1년에 뭐 몇백억씩 당에다가 그 정당 보조금이라고 하는 걸 주거든요. 그 정당 보조금을 당에다가 3분의 2, 당 부설연구소의 3분의 1을 아예 선관위가 나눠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의도 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만 10명 이상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가장 큰 그런 연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박사급 연구원들의 연봉이 평균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연구원 자리가 김무성 때부터 이게 오염되기 시작해서 김무성 똘마니들의 먹거리 잔치하는 걸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오염을 시켜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당대표 당권 잡는 것들은 전부 다 연구원장 바꾸고 지 똘마니들을 심은 거야. 이준석이도 그렇게 했고 한동훈이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연구원은 선관위의 지원 자금의 3분의 1을 법적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회계보고도 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연구원이고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의도 연구원에서의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정평이 나 있을 정도의 아주 훌륭한 이념 연구소, 정책 연구소였는데 그게 완전히 무슨 쓰레기들 모여있는 철밥통처럼 전락한 거예요. 이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움직일 수 있는 연구소로 완전히 개조하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부터, 당장 지방선거부터 주요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당심 70, 민심 30을 하기 어렵다면 주요 지역에는 당심 70, 민심 30을 적용해서라도 중앙당이 직접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될 지역에 대해서 당력을 집중해서 6.3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쇄신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이재명 독재 세력과 전투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종북주사파 개딸, 한동훈 배신자 세력, 그리고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 빼놓고는 다 이재명 독재 세력과 맞서서 투쟁하는 세력들이잖아요. 그게 자유통일당이든 자유민주당이든 우리공화당이든 자유혁신당이든 세이버코리아 세력이든 다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재명 독재 세력과 자기들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투쟁해왔고 투쟁하고 있고 앞으로 투쟁할 사람들이잖아요. 이들과 연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장동혁 쇄신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장동혁을 공격한다면 좌파이거나 한동훈 배신자들이거나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비판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자는 바로 그 방향으로 지금 쇄신하겠다고 발표한 거니까.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동혁 쇄신안 발표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거 사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백기를 든 게 아니라 방패를 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수천 년의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꼽자면 로마군을 꼽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전쟁의 역사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꼽는 거예요. 로마군이 가장 강력한 군대였다. 근데 로마군의 무장은요, 생각보다 단촐해요. 보통 왜 우리 영화에 나오면 막 활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지고 긴 칼이 나오고 뭐 관우의 청룡오늘도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로마군은 그걸 무기로 한 게 아니에요. 로마군의 기본 무기는 뭐냐? 방패와 단검이에요. 방패와 단검. 단검이니까 요런 단검이 아니고 요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군이 방패를 들었다고 하면 공격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대를 지어서 대오를 지어서 100인대 그러면 100명의 군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중대 뭐 이런 뜻이에요. 이 100인대장이 맨 앞에 서요. 100인대를 이끄는 대장. 그러니까 중대장이 맨 앞에 서요. 그래서 딱 열을 지어서 전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을 타고 공격하기도 하고 뭐 화살을 쏘기도 하고 뭐 긴 창을 갖고 찌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공격을 방패로 막아요. 혼자 막는 게 아니라 여러 100명이 딱 종대 횡대로 줄을 맞춰 갖고 방패를 딱 붙이니까 활을 아무리 쏴도 이 방패로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진하는 거야. 전진해서 방패로 맞고 칼로 찌르는 거야. 단검은. 그래서 로마군이 방패를 들었다는 것은 그 공격 신호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방패를 들었다고 해서 뭐 오합지졸처럼 우우 하고 달려드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줄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덜 다치니까. 내 옆에 전우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내 옆에 전우를 보호해주면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김문수 최고위원이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물어봐서 백기 대신에 방패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돌격 앞으로가 선언된 거다. 백병전이 시작됐고 우리는 나와 내 옆에 동지를 지키는 방패를 들고 단검을 들고 적을 향해서 돌진한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에서 얘기한 것을 저는 실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관찰해 본 바로는 장동혁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 면회할 거냐. 인간적 도리로 당연히 면회한다. 그럼 면회하잖아요. 그게 어떤 비난과 공격을 갖고 올지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쇄신안에 발표된 2030 청년들 중심으로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을 확실한 전략적 연구 싱크탱크로 그리고 전략지역의 선택과 집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제 세력과 반 이재명 전선을 함께 하겠다. 이거 저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6.3 선거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겨요. 질 리가 없죠. 장동혁 쇄신안에 대해서 한 이틀 동안 좀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장동혁 쇄신안의 핵심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것이 방어하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진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 이런 성격의 쇄신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동혁 쇄신안을 보고 제일 쫄은 집단이 있어요. 우선 종북 주사파들이 쫄았어요. 저것들 계산으로는 장동혁의 입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자유우파가 장동혁한테 등을 돌릴 거라고 계산을 했을 거라고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한동훈 배신자 쓰레기 집단들이 제일 지금 쫄았어요. 한동훈 그 배신자 집단들 입장에서는 장동혁이 절대 사과 못할 거고 사과를 하는 순간 자유우파가 등을 돌릴 거고 그러면 지는 안전해진다고 계산했을 텐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논란 중에 쇄신안 발표 직후에 인사가 있었잖아요. 지명직 최고위원, 그동안 안 하고 있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광한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김도읍이가 부산시장에 마음이 있는지 그만뒀는데 이 정책위 의장 자리를 정점식을 다시 앉혔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윤리위원회의 새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의 역할을 당의 직분과 지위에 맞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단순한 법적 책임이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도의적 정치적 책임까지를 묻는 것이 윤리위원회다라고 딱 선언을 했어요. 저는 그 윤리위원장의 그 선언을 보고 한동훈이는 제명이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점식과 조광한의 인사가 갖는 의미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정점식은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그 밑에서 공안 검사를 하면서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에서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낸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실무 책임자로 일한 사람이에요. 황교안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공안검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임명된 지 불과 한 2달 만에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돼서 정점식이를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버텼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한동훈이한테 잘렸어. 그 정점식을 이번에 정책위 의장으로 다시 기용한 거예요. 이건 한동훈 세력에 대한 경고예요. 그다음에 조광한은 어떤 사람이냐? 민주당 쪽에서 남양주 시장, 경기도 남양주 시장 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좌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경기도 남양주에서 시장을 할 때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역화폐, 택도 아닌 경기도 지역화폐 한다 그러니까 조광한이가 반대했어요. 조광한이는 이재명이보다도 그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는 족보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더 많고 정치 경력도 훨씬 오래됐거든. 그래서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안 돼 라고 반대했다가 이재명이랑 정면 충돌을 했어. 그러면서 무슨 하천 정비 관련해서 조광한이가 한 일을 이재명이가 지가 했다고 생색내는 것을 비판하면서 또 전쟁이 붙어가지고
결국 이재명 세력한테 몰리고 몰려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쪽으로 왔어요. 조광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구대천, 같이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이재명과. 그리고 오랫동안 이재명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좌파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조광안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구 사이라서 여러 번 이렇게 대담도 하고 했는데 조광안이 그때마다 뭐라 그랬냐? 그 대선 전 한참 전부터예요. 하여튼 이재명이는 내가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한동훈에 대한 경고고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재명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쇄신안 발표 직후에 이 두 가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인사에 있어서 반 이재명 전선을 확고하게 하고 한동훈 배신자 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다시 밝혔고, 두 번째 윤리위원장이 한동훈에 대해서 법적,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저는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동혁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니 왜 안 해도 될 사과를 하냐, 또는 해서는 안 될 사과를 하냐, 이래서 실망했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럴 일이 아니다. 지금 장동혁 쇄신안의 그 문면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전혀 그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장동혁 쇄신안이 제시한 그 쇄신안대로 가면,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장동혁의 인사와 윤리위의 활동을 보면 이번에야말로 한동훈 배신자 일당을 제대로 척결하고 반 이재명 단일 대우를 제대로 구축해서 지방선거 승리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저는 장동혁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가 대선을 치를 때 자진 탈당했어요. 그때 그 탈당문에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시작을 국민의힘에서 했잖아요. 정치 입문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비록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활동한 기간은 3년여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치 인생도 3년여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애틋하고 그 뜨거운 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진 탈당을 하면서 이렇게 호소한단 말이에요. 저는 탈당하지만 여러분은 김문수 후보를 찍어주세요. 투표장에 꼭 가세요. 정권을 뺏기지 않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참 있다가 배희철 변호사가 전한 옥중 메시지, 123 비상계엄 1주년 때 나온 옥중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에 보면 나를 밟고 가라는 말이 나와요. 나를 밟고 가라. 이게 87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 노태우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을 밟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동혁 쇄신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장동혁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어겐 하는 분들이 사과라는 단어 하나에 흔들려서 장동혁을 비난하고 등을 돌리고 탈당을 하고 우린 따로 할 거야,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저버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캄캄한 그 터널을 한 1년 넘게 지금 지나왔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1, 2, 3 개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된 그 어떤 캄캄한 터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이 배신자들 척결하고 그야말로 가라지 버리고 알곡들만 모여서 단일 대우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우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나간다면 6.3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2년 후에 있을 총선, 그 1년 후에 있을 대선까지 기세로 달려가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는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정권 탈취한 지 6개월 만에 보여준 저 좌파 것들의 실력, 또 정권 탈취 6개월 만에 보여준 저 좌파 것들의 온갖 부정, 부패, 비리, 커넥션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터져나오면 더 터져나왔지 이걸로 끝났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6.3 선거에서 지면 다 꺼져가던 이재명 세력의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요. 정치판이라는 게 아주 묘해서 개판을 치다가도 선거에서 이기면 갑자기 영웅이 돼. 6.3 지방선거는 그냥 지방선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선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기면 이재명 개딸 권력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야 된다. 그 점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꼭 제가 드린 말씀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저를 오랜만에 만나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고성국 TV님께서는 어째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시게 되었습니까? 예.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어떤 당에도 당적을 갖지 않은 것은 방송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정치평론을 주로 방송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KBS, MBC를 비롯한 모든 지상파와 TV조선, MBN을 비롯한 모든 종편, 그리고 모든 라디오, 거의 대부분의 라디오와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서 제가 진행도 하고 패널도 하고 뭐 기고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통한 정치평론 일을 하려면 이게 당적을 갖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됩니다. 당적이 있으면 아예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언론사마다 조금씩 룰은 다르지만 그런 제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동안 그 당적을 가지질 않아 왔는데 제가 이제 지상파, 종편, 라디오 이런 데서 오라고 해도 안 갈 생각입니다. 제가 8년 전에 고성국 TV를 시작한 후로 완전히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어요. 뭐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도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운전 뉴미디어 시대가 활짝 문을 열 그 시점에 우연히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실감 못 하실 텐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언론진흥재단은 기성 언론들을 진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재단이에요. 주로 신문사를 돋워주고 그런 건데 여기서 수용자 조사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TV 같으면 시청자, 라디오 같으면 청취자, 신문 같으면 구독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뭘 보고 뉴스를 어디에서 보느냐 뭐 이런 조사죠. 그 조사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신문을 본다 8%예요. 신문을 본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보고 좀 웃겨요. 이게 신문 열독률 조사라고 하는 건데 열독률을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단 한 건의 기사라도 신문을 봤으면은 열독률에 들어가. 그렇게 해서 긁어모으고 긁어모았는데 국민의 8%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대한 의존도.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언론 그러면 조중동부터 떠올렸잖아요. 그중에서도 조선부터 떠올랐잖아요. 조선에 칼럼이 하나 나오거나 사설이 하나 나오면은 뭐 우리 자유파 정당들 있죠. 뭐 민자당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국민의힘까지 뭐 당 대표니 누구니 막 깨갱거리면서 막 이랬잖아요. 이 자유파 정치인들이 뭐 좌파도 비슷하지만 뭔가 좀 홍보를 한다 그러면은 조선일보 정치부장 만나고 편집국장 만나는 게 주요 홍보야. 그리고 저것들이 시간도 잘 안 내줘. 그렇게 갑질들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신문은 다 합쳐봤자 8%야.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알고 뉴스를 접한다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한 30% 돼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뭐 TV를 본다, 종편을 본다, 뭐 라디오를 듣는다 이런 거죠. 잡지를 본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기성언론, 보수로 위장한 조선일보 같은 족벌 언론들은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평론가로 제 얘기와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라잖아요. 신문에 100번 쓰는 것보다 고성국 TV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전달이 빨리 되는데 내가 뭐하러 그 짓을 하냐고요. 제가 TV조선에 나가고 KBS에 나가서 뭘 한들 고성국 TV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영향력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저는 앞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KBS 1만 빼놓고 모든 언론은 광고료를 먹고 삽니다. 광고료가 그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KBS 2, MBC, SBS, 뭐 종편, 조중동이 다 광고 단가가 달라요. 왜냐하면 아니 신문 100만 부 찍어내는 데하고 5만 부 찍어내는 데가 광고 단가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광고 효과가 다른데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시청률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시청률이 높이 나와야 광고가 많이 붙고 단가도 높이 올릴 수 있거든. 그게 시장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상파, 종편, 라디오, 신문, 잡지 전부 합친 그 광고의 총량, 유튜브가 하는 광고의 총량, 유튜브가 더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광고 효과가 유튜브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유튜버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냐? 광고주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광고주들은 자기네 회사에서 돈을 내는데 같은 돈으로 광고 효과가 조금이라도 높은 데로 바로바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아이 뭐 KBS 100번 해봤자 유튜브 한 번 하는 것보다 못해라고 생각하니까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성 언론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광고를 유튜브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뉴미디어 시대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유튜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자기도 밥그릇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유튜브가 주도하는 뉴미디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저것들이 안 받아줘서 오라고 해도 안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언론 활동 때문에 당적을 안 가졌던 그 40년간의 제 원칙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입당을 고민하게 됐고, 직접적인 이유는 그래도 제가 133만의 구독자, 또 전국에 전 세계 3만여 명의 우리 아미고 동지들과 함께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무슨 선호나 독단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한 60여 지역 본부들이 있어요. 3만여 명의 아미고 동지들이 60여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여기 계시는 최상필 본부장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총괄하는 본부장, 저기 심재대 본부장은 대구를 총괄하는 본부장, 그런 식으로 지역이 60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본부장들의 그 단톡방이 있어요. 그 본부장, 저는 본부장이 아니라서 그 단톡방에 못 들어가요. 단톡방에서 일주일 동안 토론을 했어요. 고성국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렸는데 이거를 200만 책임당원 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고성국 박사라도 돌 하나 놓는 심정으로 입당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우리 지역 본부장들이 거의 전원 일치로 입당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입당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고 박사님 말씀 중에 이제 청년 유지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또 우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보나마나 뭐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이렇게 모일 걸로 보는데, 어느 정당까지 모여야 될 것인지 하고, 언제쯤에, 이게 말로만 하다가 끝날 확률이 좀 있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빨리 1월 달 중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제쯤에 좀 이게 될지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그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대표나 또 자민련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보다는 정치 구력이 더 많죠. 그리고 훨씬 더 현실적이죠. 현실 정치를 아니까. 조원진 대표가 저희 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최종 병기로서 활동을 해 주시는데, 저하고도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가까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조원진 대표 얘기는 자유파 정당과 그 단체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도 만나서 바로 그 문제를 의논했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하는데 어떤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조원진 대표가 얘기할 때도, 그때 문제는 국민의힘이 과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거냐, 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매우 원론적인 얘기지만 연대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연대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조원진 대표가 공개적으로는 이제 최초로 연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혁신당에서 대응을 해줘야죠. 이제 순서는 그들이 이제 그러면 좋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지지한다, 함께 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공화당이 그래서 어제 바로 성명서를 냈어요. 함께 하자, 적극 지지한다. 다른 데는 아직 입장이 안 나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다 함께 하기 위해서 어물어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하책이 된다. 함께 할 수 있는 세력과 우선 함께 하면서 간다. 이를테면 우리공화당과 예의가 잘 되면 우리공화당과 우선 국민의힘이 둘이서 같이 가다가 다른 당이 합세하면 된다. 그리고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당 수준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은, 정당은 우리공화당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중당적은 안 되니까.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얼마든지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고 자유혁신당에 입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그 연대의 방식과 정당과 정당이 함께하는 연대의 방식은 좀 차원을 달리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까지를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대는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대의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뒤로는 그 이해타산을 안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벌써 한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 연대를 해야 이기는데, 연대 간단하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니까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중요하지만 역시 시장군수 단체장이 중요하지 않냐. 단체장을 기준으로 할 때 230개 단체장을 뽑는데
그중에 한 10%에 해당되는 한 30개 정도를 4개 자유파 정당들한테 국민의힘이 양보해라. 그것도 나가봤자 떨어지는 데 말고 호남 같은데 백날 양보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영남권 중심으로 당선 가능한 지역에 한 30개를 4개 정당한테 나눠줘라. 그거 뭐가 아깝냐. 10%를 나눠줘서 전체를 이길 수 있으면 훨씬 이익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 당위적 주장으로 잘 안 돼요, 정치라는 게. 대의 명분을 겉으로 내세워도 뒤로는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부끄러워할 것 아니다. 이거 거래가 아니다. 좌파들은 이보다 훨씬 심한 안거래를 지그들끼리 맨날 한다. 우리는 당당하게 대놓고 하자.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보다 많은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영향 많이 받으신 분이 그 초허 김동명 에게 그 감명 받으셨다고. 제가요? 네. 저 모르는 사람. 아, 그래요? 어쨌든 죄송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뭐 유튜버로 뭐 줄 세우느냐, 이 사람은 뭐 위장된 보수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걸 제가 뭐 설명할 수도 없고, 다만 그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거는 간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반첩사 그 해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좌파들이 제가 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네, 그래서 저를 자꾸 자유파 진영 안에서 이렇게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식으로 공격을 해대는 모양인데, 저는 다른 유튜브도 안 보고 지상파 종편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기 때문에요. 방송에 필요한 거 아니고는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질문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합리적 핵심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민주화운동을 쭉 했어요. 대학 때. 제가 76학번이니까 대학교 1학년 때가 유신체제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려대학교 정외과를 갔는데, 그 고려대학교 정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데모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막상 갔더니 뭐 데모도 그렇게 옳게 못하더라고. 어쨌든 전 데모 잘하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데모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또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를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2년 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70년대, 80년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적 혼돈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었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주로 교회와 손잡고 운동을 했어요. 교회가 공산주의가 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때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좌파들은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위장해서 좌파 운동을 했거든요. 내가 좌파다라고 하면 감옥에 갔으니까, 바로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이 자들도 요즘은 나 좌파라고 대놓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좌파도 나 좌파라고 하는 순간 잡혀가니까 다 자유민주주의다라고 하고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듯이 위장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같이 섞여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민주주의 운동을 같이 했던 좌파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해찬이도 김근태도 그때 제가 같이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지금의 김민석이니 누구냐 하는 것들은 새까만 후배들이지만 같이 다 민주주의 운동 한다 그러면서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감옥 갔다 나오니까 분화가 확 돼 있더라고. 제가 86년에 감옥 가서 88년에 나왔는데 그때 나오니까 그 전까지 민주주의 했던 이 학생운동권과 재야운동권이 주사파로 바뀌어 있더라고. 그때부터니까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게 그 민주주의자들, 자유민주주의자들과 좌파 공산주의자들, 종북주사파들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종북주사파가 운동권의 주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당시 좌파 운동권도 크게는 막스 레닌주의 정통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김일성 추종하는 주사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막스 레닌주의 정통 공산주의자의 대표격이 김문수예요. 그리고
요 종북주사파에 씨를 뿌렸던 사람들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40년대 빨치산 운동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난민전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3 사태도 그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남로당이 있고 실제로는 남로당이 아니라 조선노동당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뿌리가 끊어질 듯 하면서 계속 이어져서 난민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80년대 초반에 잠복했다가 85년, 6년 때 주사파로 다시 환생하듯이 나타나서 운동권은 전체를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이 종북주사파, 좌파 운동권으로 확연하게 구별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슨 이 정치 세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들하고 손을 잡아야 됐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대체로 김영삼과 손을 잡아요. 그리고 종북주사파, 좌파들은 김대중이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 있잖아요. 뭐 김근태는 죽었지만 김근태를 시작으로 해서 이해찬이 쭉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그때 김대중이 밑으로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재명이는 그때도 따라 들어갈 군번이 못 돼갖고 그 한참 후에 주변부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어찌어찌해서 이석기에 동부연합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성남시장이 되면서 뭐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는 그 이른바 좌파 운동권 족보에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때 자유민주주의와 좌파 공산주의 종북주사파가 겉으로는 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운동했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저도 그들과 함께 운동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좌파였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40년도 더 지난 얘기니까 뭐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장황하게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유신 체제에 반대하고 전두환 체제에 반대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자로서는 저는 지금도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해요. 유신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저는 이제 평생 박정희를 연구한 사람인데요. 오랜 연구와 이 경험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선거제도, 정기적인 선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라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의 유신 체제도 불가피했고 전두환의 통치도 불가피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우리 자유우파가.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가 좀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자꾸 적대시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 쫄아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역사 강의를 자주 합니다. 건국의 이승만, 근대화 혁명의 박정희, 그리고 민주화는 전두환과 김영삼의 합작품이에요. 이 모두가 다 자유우파가 해낸 거다. 좌파는 건국할 때부터 공산주의 건국을 하려고 그랬고 박정희 근대화 혁명 때도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고 그랬고 전두환 김영삼의 합작에 의한 민주화 때도 공산주의를 하려고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자유우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건국과 근대화는 우파가 했고 민주화는 좌파가 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폭을 너무 좁혀버려.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국과 전 세계가 모델로 생각하는 근대화 혁명과 또 전 세계가 가장 성공적인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는 민주화 이행 과정도 우리 자유우파가 해낸 거다. 종북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 가지 혁명에 대해서 사사건건 딴지 걸고 트집 잡고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공작했던 집단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내야 우리 자유우파가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당당한 주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좌파들의 역사 공정에 대한 우리 자유파의 역사 전쟁의 모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범법 폐지와 또 이번에 또 방첩사 폐지. 예. 저도 보수주의로서 당연히 지방 총선 반드시 저희가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 지방선거의 투표가 이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투표가 됩니다. 특히 무비자입국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지금 있고 신분증도 많이 위조가 돼서 이런 여러의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다 언론을 보셔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투쟁하고 좋은 정책들로 우리가 선거를 이긴다 하더라도,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또 저렇게 조작을 하고 또 중국인들이 투표한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생각합니다. 우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방첩사 해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간첩 때려잡는데 제일 특화되어 있는 게 방첩사예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동안 국정원이 해왔는데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박탈당한 이후에는 이제 경찰로 넘어가니까 뭐 간첩들을 보면서도 못 잡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정원이 주로 대공 업무를 할 때조차도 방첩사가 더 셌어요. 그래서 지금 방첩사 해체의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간첩 못 잡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첩사를 없앤다 하고 막 우리가 흥분할 문제가 아니라 저것들이 뭐 때문에 이 짓을 하나를 정확하게 하고 핵심을 파악해야죠. 간첩 못 잡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첩사 해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것들이 명분으로는 이번에 1, 2, 3 계엄 때 방첩사가 어쨌다 저쨌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뭐 내란에 이른바 내란에 동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없앤다 내세우지만 방첩사를 문재인 때 해편했잖아요. 그때부터 노리는 것은 간첩 못 잡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도 똑같은 거예요. 간첩 못 잡게 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이 70여 년 동안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해야 간첩 못 잡게 하는 문재인, 간첩 못 잡게 하는 이재명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토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영주하는 외국인들한테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줘온 것도 문재인 때인데요. 그 대부분 90% 이상이 6개월 이상 영주하면서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게 이제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은 뭐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미국 가서 한국 동포들이 사는 거 보면 LA에 뭐 또는 아틀라스에 뭐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근데 중국 것들은 그게 굉장히 심해요. 중국인들은 굉장히 심해요. 심지어는 뭐 차이나타운은 인구 통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이든 파리든 어디든. 그 정도로 그 중국 커뮤니티가 아주 강한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뭐 대림동이라든지 또는 저기 무슨 저 광진구 쪽에 어디 특정 지역에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6개월 이상 영주해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그것만으로도 뭐 5%, 10% 특히 이자들은 투표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다 100% 투표를 시키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당락이 갈리는 지역이 서울에서만도 한 10개 이상의 구가 여기에 당락이 걸려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되죠. 또 경기도 안산 같은 지역 또는 뭐 그런 몇몇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심각해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법을 고쳐야 되는데 저것들이 법 고쳐주겠어요? 지금 나경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민의힘의 36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댓글에서 국적 표기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자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 동포들을 인정 그렇게 투표권 주면 우리도 주겠다. 안 주는데 왜 우리만 주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장은 필요한데 당장 못하게 만들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법을 고칠 힘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2년 반 후에 총선에서 이겨서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냐? 그건 아니죠. 이 지방선거에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거의 100% 중국 공산당 지령에 따라서 투표한다고 전제하고 그게 대략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5% 정도라고 좀 우리가 좀 크게 봐주고 3 내지 5%인데 봐주고 그러면 그만큼을 우리 자유파가 벌충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투표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50% 정도 투표율이 나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총선은 65% 전후. 대선은 75% 전후. 이게 뭐냐면 지방선거는 우리도 또 좌파도 확실한 고정지지층만 투표한다는 뜻이에요. 투표율이 50%니까 국민의힘 책임당원들과 지난 수년간 광장에 나서 투쟁했던 자유파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확실한 찐 보수들만 나가는 거고 저기도 개딸들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총선 때보다 한 15%가 낮고 대선 때보다 한 25%가 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층이 제일 많이 투표에 참여하는 건 대선, 대통령 선거. 이거는 아무리 정치 의식이 없는 중간층이라도 부동층이라도 대선은 저희한테 중요한 것 같으니까 나가요. 총선은 그보다는 덜 중요하니까 부동층도 덜 나가. 그렇지만 나가긴 나가. 그런데 지방선거는 부동층은 거의 관심 없어. 다 놀러 가.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지지층 간의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정지지층만의 게임으로 보면 우리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고정지지층이 더 많거든. 그 사이에 뭐 세대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보수가 쪼그라들고 저 좌파들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국민 의식 여론조사를 쭉 수십 년간 해온 추세를 놓고 보면 여전히 우리 보수 성향의 국민이 35%, 좌파 성향의 국민이 25%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 40%가 이른바 중도 부동층이야. 이 중도 부동층은 총선 대선 때는 정말 중요한 변수인데 지방선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35%하고 저쪽 25% 고정지지층을 합치면 60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투표율은 50밖에 안 나와. 그러면 우리 고정지지층 중에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 개딸들 중에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35%만 확실하게 나가면 저쪽에 뭐 중국인들 포함해서 최대한 동원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의 핵심은 고정지지층이 100%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장 보수 족벌 언론들의 중도몰이 또 이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의 중도몰이 이거는 이 지방선거의 이 그 핵심을 속이기 위한 거예요. 지방선거는 중도층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난 이 당 저 당 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투표 안 가요. 아니, 대선도 안 가고 총선도 안 갈 판에 무슨 지방선거를 가겠냐고. 그런데 그럼 나머지 확실한 고정지지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고정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돼 있냐? 간접적인 지표인데 부산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서 시장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좌파는 85%,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85%는 전재수를 찍거나 조국이를 찍거나 그렇게 여론조사상 나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65% 정도가 박형준이를 찍겠다고 대답을 해요. 저쪽은 85%가 모여있고 우리는 아직 65%밖에 안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우리가 지는 걸로 나와. 그런데 우리도 저쪽처럼 85%가 찍게 만들면 우리가 이긴다니까. 중도층을 끌어들여서 이기는 게 아니라 65%의 결집도밖에 안 되는 지금의 고정지지층을 좌파와 같은 수준으로 85%까지만 올리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선결집이고 자강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를 안 얘기를 자꾸 연대 하니까 연대를 그냥 립서비스처럼 해주는 것에 불과해. 실제로 핵심은 자강이고 단일 대우라는 거예요. 그게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노선이야. 그래서 이 노선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더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한 걸로 할게요. 이 영상을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